안녕하세요. 최수민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인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곧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것이며, 약간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때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실행된 적이 많아요. 인류의 역사들을 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따져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침체가 오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침체가 오는 이유가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침체가 오고, 뭐 젊은 사람들은 과소비도 하고 하지만 노인들은 뭐 과소비를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뭐 그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자잘한 거는 소비를 안 하더라도 큰 거 소비들은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산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기보다는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보다 쓸 돈이 굉장히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은 나라에서 그만큼 뜯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어떤 분께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국민 부담률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세금이랑 사회기금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72%의 세금을 부여 이렇게 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다른 나라들보다 어, 고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상은 절대로 세금이 적은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 내본 사람은 뭐 백날 얘기해도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위권 사람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10% 정도를 뭐 건보료랑 이것저것 국민 부담률 그거를 다 합쳐서 10%도 안 내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맨날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뜯어간다라고, 약간 저는 이게 진짜 약간 선동과 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10%도 아니라 뭐 1, 2%도 안 내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지표를 보고 이해를 해야지 국가 정책에 그만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수가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하면은 부자들한테 더 뜯어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조장으로 부자가 이민을 하는 1등 나라가 됐죠. 자, 이거는 부자가 떠나는 나라 순위 1, 2, 3, 4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1위는 중국, 2위가 영국, 3위가 인도, 4위가 한국, 5위가 러시아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구 대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중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영국, 한국, 대만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아랍에미리트, 미국, 싱가폴, 뭐 아랍에미리트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 싱가폴 위의 나라들보다 더 뭔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진국들로 가게 되죠. 심지어는 우리보다 침체되어 있다는 일본은 부자들이 이민을 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따지고 지표는 사실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내가 어떤 게 계산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니까 이게 맞다 저게 어떻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부자들이 떠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70% 이상을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위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상위권 사람들이 나가는 게 조세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결국 따지자면은 부자들이 이민하는 1차적인 그 이유는 상속세 때문인데, 자, 보면은 세계 제약업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외국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 코로나에서 유명한 영국의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다. 84년 스웨덴의 유명 제약회사 아스트라는 최대 주주였던 창업주 부인 셀리 키스트너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려 물려받은 주식을 모두 팔기로 했다. 당시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70%에 달했다.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하자 주가가 폭락했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 엄청난 세금을 내는 알짜배기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영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스웨덴에서는 아스트라와 같은 상속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잇따라 본사를 해외로 옮겼다. 스웨덴 국민기업 이케아도 스웨덴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겼고, 창업자인 잉바르 캄바 이름이 어렵네요. 캄프라드도 스위스로 이주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2005년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30%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가 일단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70%라고 하면은 스웨덴이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였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은 뭐 1, 2위 나라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조금 번외 얘기기는 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속을 왜 받아야 되냐? 국가에 100% 환원하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직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자세한 얘기를 보려면은 전 짧게 짚고 넘어갈 거지만, 밀프 프리드먼인가 이름이,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재분배, 뭐 상속세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야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의 최소 단위를 가족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가로 볼 거냐라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에게 물려주게 되면은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건데, 내가 국가에다 환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의 부가 대물림을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이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부자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의 대물림을 받기 때문에 능력을 펴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국가 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잘 사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과 못 사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사회에 다 같이 환원을 해서 다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한 게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끼리의 집합체를 만들어 놨죠. 그래가지고 국가끼리 그거를 되물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소비에트 연방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간의 불균형은 피할 수 없었고 도시 간의 불균형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얘긴 건데, 자, 우리나라가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차이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과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의 재분배를 하던 말던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의 재분배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서울이랑 어디 경북에 있는 산골짜기랑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부자들을 때려 죽여서 분배한 중국이 있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결과는 더 극심한 부의 불균형으로 귀결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중국에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보유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상속을 가족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사람의 동기부여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몇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가면서 사회적 실험이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의 비율은 조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왜 부모의 부를 자식에게 되물려 줘야 되냐라는 거는, 뭐 아주 이상적으로 무슨 뭐 컴퓨터 세상에서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이미 북한을 봐도 중국을 봐도 소련을 봐도 증명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부자들이 떠난 나라의 세금은 서민의 부담률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죠. 자,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렸는데, 하지만 건강보험도 곧 올라갈 거죠.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뭐 고갈될 것은 뭐 누가 봐도 뻔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로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다, 더 올려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이유 자체는 제가 위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비교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 부담률 변화 추이인데요. 자, 독일도 이렇게 높고 영국이나 뭐 이렇게 한국, 미국이 높은데, 근데 요거는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비율의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뭐 영국이나 독일, 뭐 OECD 평균보다 낮은 거는 맞는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뒤에는 OECD 평균을 아득하게 넘어갈 거라는 거는 네, 그냥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1등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마 국민 부담률이 전 세계 1위가 자명한 사실인데요. 왜 그런지 근거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100년까지의 인구 그래프 예상인데요. 자, 보시면은 프랑스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물론 요게 약간 옛날 자료기는 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유지 아니면은 증가 정도입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얘도 뭐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유지나 증가 정도.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구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최근에 아마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보다 뭐 100년 지금보다 한 80년 후가 인구가 한 10%에서 20%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독일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그러는데 그 출산율도 우리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자,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줄어들어도 그 나라들에서 지금 난리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구조가 위험한 나라 자체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최근 전쟁 때문에라도 엄청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정점을 찍는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자, 요거는 아주 밝은 미래를 예측을 했었을 때 출산율을 굉장히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100년 후에는 인구가 2천만 명인데 2천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절반 이상, 60% 이상이 날아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인구의 고령화도 아마 전 세계 최고 속도일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중위연령이 43.7세. 네, 저도 지금 젊은 편입니다. 저랑 똑같이 나이를 이제 나라가 먹어가는 건데요. 자, 한 요때쯤에는 제가 60대일 텐데 나라 평균 나이가 60대가 되죠. 물론 밝은 미래를 했었을 때가 57.2세라는 건데, 자, 이때도 이미 지금보다 인구가 500만 명 이상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는 한 자치도의 인구가 없어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세계 최고 속도의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프랑스 같은 데나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연금 지급 연도를 뭐 1년 늦춘다라는 걸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은데 국민 부담률도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도 네,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보면은 자, 22년도에 국민 부담률이 28.6%였대요. 올해는 28.8%, 그러니까 24년에 29%, 25년에는 29.2%인데 요걸 보면은 요게 2년 전 기사니까 아마 내년에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 속도로 가면은 네, 10년 뒤에는 40%도 조금 네, 낮은 것 같은데 전 세계 최고를 찍는 거는 네, 이미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나라를 떠야겠죠. 정부의 방향은 일단 덮어놓고 보자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는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거의 포기 상태가 있고 이 출산율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뭐 이민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민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상황이 좋을 때나 가능한 거지, 다른 나라도 인구가 이제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인구를 유치하느냐의 전쟁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 덮어놓고 보자, 네, 지급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세금과 국민 부담률 조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하는 지급보장과 자율조정제도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얼마 줄지 모르겠는데 자유롭게 우리가 조정해서 주기는 언젠가 죽기 전엔 줄 거다.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봐도 뭐 당장 돈이 없는데 뭐 늦게 주고 적게 주고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각종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녀 한 명당 연금 혜택을 줍니다. 뭐 내는 거를 적게 하는지 받는 거를 더 많이 받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혜택을 주고, 앞으로 세금이 적기 때문에 각종 신규 세금이 등장할 텐데요. 옛날에 유럽에 이런 법이 있었죠. 창문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창문 세금을 피하려고 뭐 창문들을 뭐 쬐끄맣게 만들었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를 경차로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경차를 좋아해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큰 차를 타고 다니면은 각종 세금이나 뜯기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은 엄청난 복지국 가가 탄생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유럽을 가봐도 알겠지만 그쪽 상황이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지는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상황이 좋아 보이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국민 부담률이 적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국민 부담률이 높아야지만 더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등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일 잘 나가고 있죠. 뭐 유럽들 망한다, 유럽 침체됐다, 중국 침체됐다, 일본 침체됐다 하고 하면서 뭐 걔네들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 부담률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건데, 부회사들이 끊어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번 돈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리고 건보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무한정으로 늘어난다고 그거에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건보료는 현재는 5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 60만 원 정도의 상한선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연봉 막 한 10억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 내는 사람은 전체 소득의 20%를 지금 낸다라고 볼 수 있지만 10억 받는 사람은 전체 소득의 20%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부자들이 더 쬐끔 내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소득세를 훨씬 더 높게 내기는 하죠. 뭐 상속세나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저런 거 따졌을 때 불리하니까 해외로 간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세수제도나 국민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소득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잉여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돈 쓰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 여력 자체는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급감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수는 더 침체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수가 침체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더 침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돈 모아서 자산을 산다?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겠죠. 자, 아까 사례에서 봤듯이 그 스웨덴에서 상속세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 나라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상속세는 높아요.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 기업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정해진 세금대로 낸 기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인데요. 내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기업을 팔아야 돼요. 기업을 딴 나라에 팔아야지만 낼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대기업 회장님들은 그 상속세율을 내지 않고
그냥 애매한 중산층들만 그 상속세율을 내게 되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뜯어보면은 오히려 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금투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뭔가 무슨 뭐 부자 증세를 해서 서민을 도와준다? 네, 진짜 조금만 따져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부자들을 챙겨주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부자들은 옛날부터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거죠.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양극화가 심하지만 더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뭐 단적인 예로 지금 지방 부동산과 강남 부동산의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그 사세는 있는 거고 서민들은 점점점 돈이 없어져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 투자를 한다, 이거는 상위권의 사람들만의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이 있냐? 해결책은 없습니다. 네. 단 하나의 해결책은 출산율인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답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40대잖아요. 40대여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계속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난 사회적인 낭비인데요. 사람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를 낳으면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잘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애가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도 나라에서는 계속 부동산 올리려고 계속,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것도 시장 원리에 맡겼어야지.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부자들이 다 나가는 거겠죠. 한국이 그렇게 살기 좋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나라가 변할 겁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500만 명이 사라질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나라가 변화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될 텐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인 나라잖아요. 그 중에 2023년은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거 단적인 예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저번 달에 저희 친형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대해서 보통 열흘 안에, 우리나라 좀 빠르잖아요. 뭐 일주일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려주는 거는 최다 2주까지 걸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가 2주가 되어서 공사무소에 갔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고, 오늘도 갔는데 오늘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 처리가 빠른 나라에서.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처리가 늦나요? 얘기 물어보니까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자살률도 세계 1위인데 지금 뉴스들을 보니까 올해는 정말 그 1위인 거에서도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망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가파르게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벽제 납골당 같은 그런 화장탕 같은 데 가니까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진짜 앞으로 10년 동안은 정말 그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다이나믹 코리아를 이제부터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침체로 가는 거는 다이나믹하지만 분위기는 정말 엄청나게 급격하게 침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침체의 시작은 인구가 감소가 되고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지면서 침체가 될 텐데요. 여기다가 뭐 더 할 얘기는 많아요. 왜? 자, 그 돈을 쓰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면은 그 돈의 가치는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도 떨어질 거고요.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더 찍어낼지 어떻게 할지, 돈을 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국가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겠죠.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으나,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이 커피 상품권을 줄 때 대부분 스타벅스 상품권을 줍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위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요 이런 단지들의 중심가에 가면 스타벅스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할리스 정도만 돼도 할리스 찾기가 조금 스타벅스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받아도 조금 애매해서 사람들이 다 스타벅스로 약간 통일하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쓰는 인구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데, 자, 이마트 매장이 100개면은 전국에 지금 뭐 몇백 개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신세계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 주면 좋아하죠. 근데 요즘 이마트가 폐점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텐데, 자, 이마트 매장이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그러면 누가 선물로 이마트 상품권을 줘도 우리 동네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현금처럼 쓰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요즘 다 배달시켜 먹는데. 저도 이마트 안 간지 진짜 몇 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상품권 주면 별로죠. 저도 요즘에 누구한테 이마트 상품권 선물로 주기 좀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침체가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게 있는데, 그래도 그냥 그 쓸 돈이 줄어든다라는 방향성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